2022년 대통령 선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반드시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의 정당성, 그리고 우리 헌정사를 준수하는,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가올 대선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밝히는 그런 인재들을 우리 국민이 면밀히 살펴보고 검토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책무라고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씨, 그가 출마 선언을 했죠. 좀 일찍 했습니다. 네이버에 나온 바로는 그는 올해로 64살입니다. 64살이면 요즘의 관념으로 거의 청년이다, 이렇게 보아야 하겠죠. 왜냐하면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그 인간 수명이 극히 늘어난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64살이면 과거에 한 60살까지가 그 60살까지가 그 수명이던 때에 한 30살밖에 안 된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유승민 씨가 대선에 출마를 하겠다고 했다면은 그만큼 에너지가 넘치고 두뇌 회전이 빠르고 아주 똑똑해야 한다. 나이 든 사람으로서의 약간 그 여유 있는 늘어진 그런 모습은 곤란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유승민 씨는 초보가 아니죠. 2017년 보궐 대통령 선거에 한 번 출마를 했고 낙선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대선 재수생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유권자로서는 다행이죠. 왜냐하면 그 인물이 한 번 나왔을 때 성적이 어땠던가 하는 것을 판단 근거로 자료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7년 유승민 씨는 바른정당의 정당 추천 후보자였습니다. 기호는 4번이었습니다. 그때 총 투표수가 만 단위까지 끊어서 보면은 약 3,267만 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중에 먼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유승민 씨의 바로 뒷번호 기호 5번이었던 정의당 후보 심상정 후보가 몇 표를 받았는가, 그것을 알아두면 비교할 수 있겠죠. 기호 5번이 3,267만 표 가운데 200만 표를 받았습니다. 기호 4번인 유승민 후보는 220만 표 받았습니다. 3,267만 표 중에 220만 표를 받았다. 그러면은 1위가 대통령이 되죠. 2위, 3위, 그리고 4위, 5위 이렇게 봤을 때 4위보다 3위가 근 3배 정도 표를 더 받았습니다. 이제 이 정도 차이가 났다. 그것을 참고로 하면 되겠습니다. 유승민 씨가 마포 포럼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마포 포럼은 김무성, 강석호 이 두 사람이 공동대표로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2021년 4월 8일에 제목은 어떻게 집권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또 최근에 5월 6일에 유승민 씨는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 제목은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당 개혁, 그러니 국민의힘을 개혁하겠다, 그리고 집권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우리 유권자들은 이 유승민 씨가 지난 4년여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성장했는가, 얼마나 더 유능해졌는가,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일꾼으로 쓰기에 쓸만해졌는가, 이런 데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강연을 하고 다니고, 그런 유승민 씨가 요즘에 헌법 인쇄물을 들고 다닌다 하는 것이 자주 보도가 되었죠. 그래서 흥미를 느꼈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유승민 씨를 이번에 다뤄보게 된 것이죠. 먼저 그가 마포 포럼에서 강연을 했던 거기에 대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그는 마포 포럼 강연에서 헌법 인쇄물을 2건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는 하얀 표지, 그리고 또 하나는 빨간 표지. 그런데 하얀 표지도 통상적인 책보다는 아주 작고, 흔히 문고판이라고 하는 옛날에 있던 그런 정도 크기로 보였고, 빨간 표지는 거의 손 안에 다 들어가는 수첩 크기였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 빨간 종이, 하얀 종이, 빨간 종이 하니까 자꾸만 그런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2개를 대비시켜 놓고 나니까 빨간 휴지, 하얀 휴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 이야기 알고들 있죠. 이 인쇄물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특별히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이죠. 그것을 종이에 인쇄를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종이에 인쇄를 해서 철을 해놓게 되면 그것을 책이라고 부릅니다. 책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저작권도 있고, 또 그것이 돈을 받고 파는 그런 상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설령 이것이 책의 형태로서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헌법은 특이하게도 저작권이 없다, 그렇게 보면 될 겁니다. 우리 국민 중에 누군가가 내가 돈을 들여서 이 헌법 내용을 책에다 실었으니까 내 허락 없이 이 내용을 가져다 쓰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아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용 저작물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책을 쓰면 저자 누구 이렇게 쓰는데, 그 말은 그 안에 있는 글을 저자라는 사람이 창작했다, 만들어냈다, 이런 뜻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헌법은 내용 저작자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유승민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연 내용입니다. 나도 법대 출신이 아니라서 정치인이 되고 나서 한참 뒤에 늘 관련되는 조항을 그때 찾아보고 있다. 요즘에는 늘 이것을, 그 헌법 인쇄한 그것을
갖고 다니고 거의 외우다시피 한다. 그러면서 이제 하얀 표지와 빨간 표지가 있다고 했죠. 그 빨간 표지를 들면서 이 빨간 책은 뭐냐?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해가지고 김제동 씨가 만든 비매품 책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이 대목에서 유승민 씨가 그 대단한 헌법 애호가로구나. 헌법을 아주 사랑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늘 관련 조항을 그때그때 찾아보고 늘 가지고 다니고 이제는 거의 외우다시피 한다. 그래서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명색이 헌법학자라고 하면서 헌법을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헌법전을 외우지 못합니다. 워낙 외우는 것을 싫어하기도 하지만 헌법전을 외우다시피 한다 하는 유승민 씨의 말에는 실제 깜짝 놀랐습니다. 총기가 대단하시구나. 그걸 외우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유승민 씨가 자신이 헌법을 거의 외우다시피 한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나는 법대 출신은 아니지만 헌법을 거의 외우다시피 한다. 이 말을 들은 유권자들이 유승민 씨는 헌법을 외울 정도로 헌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말에 보통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달달 외운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만큼은 잘 알고 있다. 이런 표현이 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헌법은 그런 것이 아니죠. 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인데 유승민 씨가 혹시 외우면 되는 세대, 그런 세대여서 하필 이런 표현을 한 것인가? 외우면 안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던 그런 과거식 어떤 그런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인가? 그런 걱정이 살짝 됩니다. 안다는 것은 외운다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더구나 헌법은 우리가 헌법을 들여다보면 문장이 되게 짧죠. 짧은 문장을 외워서 안다고 할 것인가? 글이 짧다는 것은 함축적이라는 이야기가 되고 그 속에 그만큼 오랜 역사와 그리고 철학 이런 것들이 응축되어 있다. 그런 뜻으로 보면 됩니다. 대단히 쉬워 보이는 낱말 하나도 언제 어떻게 시작이 돼서 얼마나 긴 세월 동안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거기에 개입을 하면서 지금에 이르렀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계속 김제동 씨라는 이름과 그 빨간 책을 들고 다닙니다. 다른 강연 장소에서도. 그래서 혹시 이렇게까지 김제동이라는 사람이 인쇄물을 내놓은 그것을 홍보하고 다니는 것은 혹시 유승민 씨가 김제동 씨가 자기 선거운동원이 돼주기를 바라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내내 유승민 씨의 강연 내용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여러 가지 가치들이 나온다. 내가 세봤다. 헤아려 봤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것은 좀 지루하더라도 다 소개를 하죠. 권력이라는 말이 한 번 나온다.
정의라는 말이 한 번 나온다. 그런데 그는 매번 딱 한 번 나온다. 이 말을 동일하게 반복했습니다. 이런 식이죠. 권력이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온다. 정의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온다. 공정이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온다. 이 딱이라는 말을 연속해서 3번을 쓰는 그 심사는 무엇인가? 내가 이것을 문제 삼는 이유는 잠시 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유가 21번, 권리가 21번, 의무가 20번, 평등이 4번, 민주가 9번, 공화가 1번, 책임이 5번, 인간이 3번, 그리고 또 무엇이 2번 그랬는데 이것은 영상을 한 서너 번 다시 돌려보아도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경상도의 발음이 약간 약하게 되는 그런 단어였던 것 같고, 또 하나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볼륨을 높여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속도를 늦춰서도 확인을 해 보았는데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민이 89번, 성장이 1번, 복지가 3번, 분배가 1번 이렇게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공들여서 이 강연을 하기 위해서 헌법을 참 여러 번 검색기를 돌렸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죠. 이게 몇 번 나오는지 그렇게 찾아보았으니까. 그런데 참 이걸 들으면서 지루하다 소리를 여러 번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그렇기는 한데 설명을 하면서 예시를 2개 이상을 한다는 것은 꽤나 따분한 노릇이다. 그런 것이죠. 듣는 사람이 귀에다가 억지로 구겨 넣어 주어야 알아듣는 그런 대상이라면 모르겠습니다. 단순 암기, 주입식. 그게 아니면 헌법에서 이렇게 많은 개념들, 조문에 나오는 용어가 되겠죠. 이것을 찾아서 횟수를 찾느니 차라리 중요한 개념을 몇 개만 소개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역시 법대 출신이 아니어서라고 변명을 하고 빠져나가겠죠. 이렇게 찾아놓고는 아무 설명도 안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강연을 듣는 사람은 물어야 하겠죠. 그래서 어떻다는 뜻이냐? 아니 그래서 어쩌라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야 할 텐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개를 늘어놓은, 그러니까 처음에 한 번을 딱 한 번을 3번씩 해도 본인이 이 족발 현상에 대해서 불편함을 안 느낀다 하는 것은 실은 문장이라든지 말이라든지 하는 데 대한 어떤 감각이 대단히 낮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리던던시라고 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싫어하고 피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게 영리하지는 않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또 이렇게 길게 늘어놓고 본인이 왜 이 짓을 하는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무 풀이도 없었다. 그것도 역시 무의다. 쓸데없는 짓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화 한 번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우리 보수라고 하는 쪽에 있는 사람들이 공화의 가치가 어떻다, 공화적 가치가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헌법에 있는 공화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민주공화국 하는 그 한 단어 속에 있는 공화가 검색을 하다 보니 걸려버린 것이죠. 아마도 공화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검색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데, 우리 헌법에서는 이 공화가 그런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한간에 널리 알려져 있는 나름대로 어떤 정치 시사 혹은 사상에 대한 이론을 좀 알고 있다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공화적 가치는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 이게 유럽에서 말하는 공화라고 하는 것은 군주제를 벗어난 그 1인자, 최고의 1인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뭐 과두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공화가 가능하다 하는 의미로 세상에는 왕만 있다가, 혈족에 의한 왕만 있다가 그렇지 않은 자도 지배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시대적 변화를 알려주는 공화가 유럽의 공화입니다. 우리 헌법과는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1948년 한참 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 공화적 가치를 강조하는 가장 큰 그룹은 미국이 말하는 공화주의를 의미합니다. 미국이 13개 주에서 지금과 같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로 가면서 그때 공화로 갈 것인가, 아니면 각 주별로 권한을 나눠 갖는 그런 식으로 갈 것인가 하는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을 알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합중국으로서 해체되지 말고 계속 이것을 한 나라로 유지해야 한다 하는 것이 공화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단일국으로서의 가치에 준하는 그런 의미로 미국에서는 이 공화가 중요하죠. 우리 헌법은 또 그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튼튼한 단일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단일국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로서는 군국의 형태입니다. 그것을 현재 문재인 민주당에서 깨뜨리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이 우리 헌법에는 여러 가지 가치들이 나온다 하는 이 헌법 가치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헌법 가치라는 말을 비전문가 그룹에서 통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치라는 단어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가치, 이 뜻은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헌법 가치는 헌법이 지니고 있는 쓸모 이렇게 되겠죠. 헌법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헌법을 가지고 걸레질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종이를 종이에 붙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겠죠. 뭔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가치를 다른 뜻으로는 값어치, 중요성, 가치 있다 이렇게 할 때 그 다음에 욕망이나 관심의 대상이라는 뜻까지 사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권력이 헌법 가치다. 권력이 무슨 가치입니까? 무슨 쓸모가 있는 것입니까?
국민이 헌법 가치다.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익숙했던 말이 이제 갑자기 모르는 낱말처럼 느껴질 겁니다. 유승민 씨도 이 헌법에다 가치를 붙여서 쓰는 이런 용법을 어느 아스팔트에게 주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틀린 겁니다. 앞으로는 헌법에 가치를 붙여서 쓰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유승민 씨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이 우리라는 것은 국민의힘을 가리킵니다. 주로 이제 그렇게 모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나는 우리가 자유도 존중하면서 헌법에 나오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는 그 평등도 지킬 줄 아는 정당이 되면 좋겠다. 뒤에서 정당이라고 밝히고 있죠. 여기에서 우리 유권자들은 깜짝 놀랄 겁니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평등도 지킬 줄 모르는 정당이었구나. 유승민 씨의 말에 따르면 그렇죠. 자유를 존중하는 정당이었다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헌법에 나오는 그 평등도 지킬 줄을 모르는 정당이었다. 사실이라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도 되지 않는 것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는 그 평등을 대한민국 안에서 안 지킬 도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야당이니까 그렇다 치고 직전인 박근혜 대통령 재임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는 평등을 안 지켰다는 뜻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해 놓은 것은 속담이나 격언이 아니다. 이것은 바로 힘을 가지고 있는 국가 공권력이 발동하게 되는 근거로서 이건 법이다. 그런데 법을 안 지켰다는 말인가? 법을 안 지켰으면 감옥 가야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한 것은 나의 리걸마인드 책을 읽든지 아니면 이 유튜브 채널에 곳곳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조문은 많이 다루었죠. 유승민 씨는 자유도 존중하면서 평등도 지키자, 평등도 지킬 줄 아는 정당이 되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엄청난 고백을 해버린 것이다. 유승민 씨가 자유라는 말도 모르고 평등이라는 말도 모르고 헌법이 법이라는 법 가운데 최고법이라는 것도 몰랐다 하는 고백이 되고 맙니다. 유승민 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시장경제에 당연히 찬성한다. 자유에 대해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자유에 당연히 찬성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유라는 한 가지 가치만 집착하는 사이에 진보 세력이 나머지 좋은 가치들을 다 가져갔다. 그러니 이제 가치를 확장하자. 쉽게 표현하면 유승민 씨는 우리 헌법에는 자유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 그 자유 말고 앞에서 봤듯이 몇십 가지가 더 있다. 그런데 우리 자유만 보고
이것만 좋은 줄 알고 보고 있다 보니 나머지 좋은 것을 다 진보 세력이 가져갔다. 우리도 나머지 것들도 챙기자. 자유만 지키지 말고 나머지 것들도 지키자. 이렇게 무난히 이야기를 한 것 같죠. 그런데 유승민 씨가 앞에서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자유에 대해서 정치적 자유, 사회적 자유,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찬성한다. 그러면 이것이 요 세 개를 합하면 자유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에서 말하는 자유란 국민이 자기의 생명을 침해받지 않고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완전체를 뜻합니다. 불가침이다. 자유는 불가침이다. 심지어 이러한 자유 중에 아주 긴급하고 또 어떤 경우에도 침해돼서는 안 되는 것은 생내적 자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이 준 거다. 인간이 감히 훼손할 수 없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카드 한 장, 두 장 떼어서 이 자유를 보장한다. 또 이 자유를 보장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자유는 통째로 그냥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정치적 자유, 사회적 자유, 경제적 자유를 찬성한다. 내가 알고 있는 자유 1, 2, 3, 4를 나는 찬성한다. 나머지는 모르니까 상관없다는 것인가? 유승민 씨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른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답답한 것은 앞에서 개수를 이렇게 헤아렸죠. 좀 더 헤아릴 수 있겠죠. 저거밖에 못합니까? 명사로 된 것들은 다 찾아서 몇 번 나오는지 더 찾아도 될 겁니다. 그렇게 늘어놓고 그게 100개라고 해봅시다. 100개하고 자유가 있으면 자유와 나머지 99개, 99개 해서 1대 99, 자유는 100분의 1, 이렇게 생각하면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헌법에 있는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는 무슨 권리 모든 것들은 다 덮어두고 국민은 자유다. 이거 한마디로 다 커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겠죠. 헌법에서 국민에게 어떤 기본권이 있고 또 어떤 권리가 있고 이렇게 쭉 쓰다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권리는 헌법에 규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경시하지 아니한다. 헌법에 일일이 써서 10,000개를 쓰면 만일 지금 1,000개가 있다. 그런데 더 집어넣어서 10,000개를 쓰면 좋은 국가냐? 그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이고 사실 헌법에 기록을 한다는 것은 규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기 위해서 기재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건드리면 안 되는 게 자유다. 국민은 자유다. 이것이 원칙인 것이죠. 유승민 씨는 5월 6일에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에 가서 강연을 했습니다. 역시 대동소이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법 가치에 대해 자유만 편식하지 말고 나머지 가치도 추구하고 실현하는 정치 세력이 되어야 국민 다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제 머리가 빈 깡통인데
뭐가 들어있다고 초선 의원을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확실히 유승민 씨는 자기 말로 헌법 가치가 50개다 그러면 자유를 50분의 1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유승민 씨는 또 이날도 김제동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그의 인쇄물을 꺼내서 흔들면서. 김제동 씨 같은 분이 국민에게 헌법 강의를 하고 있는데 헌법 안에는 자유 말고도 정의와 공정, 평등, 인권과 법치 등의 가치들이 있다. 그래서 가치들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당의 전반적인 가치관이 너무 자유에만 편중되어 있다. 낡은 보수 시절의 가치만 편식하는 걸 제발 그만두자. 여기에서 유승민 씨는 자유를 낡은 보수 시절의 가치라고 한 것을 알 수 있죠. 낡은 보수 시절의 가치가 자유고 이 사람은 낡은 보수는 버려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을 합니다. 자유를 버려야 한다. 물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유를 주장하지 말고 정의와 공정, 평등, 인권과 법치 이런 것들을 추구하자. 자유를 내세우지 말자. 여기에서 유의할 것이 그러면 유승민은 무엇을 하는 인간이냐? 너는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해야 하겠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여기에 앉아있는 초선 의원이니까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인데 이 국회의원들 당신들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야 할 겁니다. 자유를 버리고 다른 걸 추구하자. 그런데 그 자유는 국회의원의 자유가 아닙니다. 정당인의 자유가 아닌 것이죠. 자유는 대한민국의 주인인 주권자의 것입니다. 유승민 씨나 초선 의원들이 버리고 말고 할 것도 아니며 우리는 이것만 지키지 않고 이제는 다른 거 지키겠다.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아무 권한이 없다. 선택권이 없다. 국민의 자유를 두고 이해도 못하면서 이제 자유를 지키지 않겠다고 하면은 국민에게 무슨 짓을 하겠다는 것인가? 그 생각을 해야 할 겁니다. 유승민 씨가 김제동 씨를 하도 홍보를 하고 다녀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네이버에 현재 48살인 남성이다. 대한민국 남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라인 백과를 봤더니 왜냐하면 그가 헌법책을 냈다. 헌법책을 썼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헌법과 관계가 있는가 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계명전문대 관광과를 나온 사람이다. 2002년에 졸업했다고 합니다. 대략 보니까 한 27살쯤 될 때 계명전문대 관광과를 졸업한 그런 남자다. 이렇게 되겠죠. 거기에는 이런 기록도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개신교였는데 개종을 했다. 2014년 천주교로 개종을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이런 것을 가지고는 그가 헌법에 특별한 이해가 깊은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상은 나와 있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대선에 나간다는 유승민 씨가 헌법과 전혀 관계가 없는
비전문가의 인쇄물을 이렇게 홍보하고 다닌다. 그러면서 자유가 전부가 아니다. 자유만 지켰던 것은 그것은 낡은 보수 시절의 가치다. 자유를 이제는 놓자. 확장을 하자. 또 자유를 극복하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소위 변혁 세력이 이야기하는 극복하자는 것은 자유를 후순위로 물리는 혹은 폐기하는 다른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기도 해서 대단히 위험한 발언을 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승민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가치관에 대해서 강조하겠다. 초선 의원들을 앞에 놓고 자기가 어떤 경력이 있고 더 지혜로운 자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제발 자유만 이야기하지 말자. 우리 당이 입에 붙은 게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이다. 나는 시장경제를 누구보다 신봉하는 경제학자 출신이다. 자유시장경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우리 당의 전반적인 가치관이 자유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 한자로 가치편식이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가 낡은 보수 시절에 그런 가치를 편식하는 그것을 제발 그만두자. 헌법에는 자유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꼭 하고 싶다. 이제 이렇게 되면 유승민 씨는 문제인간이 되고 맙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이 주권자인 국민 주권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헌법에서 국민에게만 권력을 주었습니다. 권력을 지닌 자는 자유롭습니다. 따라서 헌법은 자유, 그 두 글자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유승민 씨는 아무것도 모른다. 자기가 경제학자 출신이지만 이제 계속 자유시장경제를 주장한다면 그것도 낡은 가치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것이 시대착오적인 이야기입니다. 현재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는 자유시장경제라고 하는 것은 100% 자유시장경제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미 있는 그 상태에서 수많은 규제가 있고 수많은 공익을 위한 그 한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현재의 자유시장경제입니다. 이미 시장경제라는 것이 생긴 이래로 오늘 이 21세기까지 시장경제의 그 경쟁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그 시스템, 또 앞에 붙어 있는 자유라고 하는 것이 100% 된 것을 아마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이미 예전에 여기에 규제가 가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수정자본주의라는 것이 나온 게 언제입니까? 그런데 유승민 씨는 자유시장경제의 원형이 오늘날 시행되는 것처럼 잘못 알고 자유는 그렇게 보장돼서는 안 된다. 규제해야 한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헌법이 규정하는 개인의 자유도 개인에게 100% 자유는 보장되는 곳이 없습니다. 애초에 없었죠. 우리가 말하는 자유를 궁극에 두는 이유는 계속 사람이 늘어나고 생활이 복잡해질수록 자유는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극대로 보장하자고 하는 것이 헌법의 이념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 그 자유만 주장하는 것은 낡았다. 공공성을 생각해야 한다. 이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승민 씨는 자기가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를 합니다. 내가 대학 다닐 때 헌법학 개론을 들은 뒤에 수십 년 동안 헌법을 잊고 살다가 정치를 하면서 내가 늘 헌법책을 이렇게 갖고 다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헌법학 개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법학 개론 이런 식으로 교양으로 듣는 헌법 강좌가 있었던 모양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경제학과를 다니는 사람이 헌법학 개론을 들었다. 그러면은 대부분은 교양 점수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뭐 교양이든 아니든 좋습니다. 대학 다닐 때 헌법학 개론을 한번 들으면 헌법을 압니까? 지금 말하는 태도가 내가 전에 헌법 공부를 좀 했는데 한 수십 년 헌법을 잊고 있다가 정치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헌법을 들고 다니고 이젠 거의 외운다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칩시다. 어떻든 그거 가지고 유승민 씨가 헌법을 안다고 인정할 유권자는 없을 테니까. 그런데 헌법학 개론을 수강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생겨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유승민 씨가 서울대 경제학과를 다닌 때가 1976년에서 1982년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서울대에는 헌법학 개론이라는 강좌가 있었던가? 그 부분인 것이죠. 권영성 교수의 헌법학 개론이 나온 게 1986년입니다. 그러면 훨씬 뒤가 되겠죠. 그래서 헌법학 개론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가벼운 교양 강의용 교재인가? 그것을 찾아보았더니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권영성 교수의 헌법학 개론이라는 것은 헌법학 원론을 압축 정리한 것으로 관련 판례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그러니까 헌법학 원론에서 보다 심화 학습을 할 때 필요한 심화 자료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이 헌법학 개론이다. 그렇다면 법학 개론처럼 공부할 만한 것은 아니다. 뭐 잘못 수강 신청을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유승민 씨가 서울대 경제학과에 다닐 때 헌법학 개론을 수강했다 하는 것이 좀 납득이 되지 않죠. 언론에서 이거를 조사해서 취재해서 밝혀주면 좋겠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됐는지,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던 것인지. 그 다음에 유승민 씨가 대학 다닐 때 헌법학 개론을 듣고 수십 년 동안 헌법을 잊고 살았다 그랬는데 최소한 1998년쯤에는 정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그러면은 예전에 헌법을 제대로 공부하다가 아주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다고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이 표현도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유승민 씨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헌법 안에 자유 말고도 정의와 공정, 자유와 평등, 인권과 법치, 생명과 존엄, 안보와 평화, 공동체의 어떤 공공선, 또 민주사회의 시민의 덕성, 이런 가치들이 우리 헌법에 다 나온다. 그래서
도대체 어느 헌법에 이런 게 나오는가 좀 궁금해졌습니다. 유승민 씨는 공동체의 공공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헌법주의 국가에서 말하는 국가와는 다른 것입니다. 공동체는 원시 공동체부터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를 공동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보통 이 정치학이나 국가학에서 국가를 공동체라고 부르는 경우는 국가를 부정하는 아나키즘 계열에서 공동체라고 쓰고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공공선이라든지 사랑, 우애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은 성경책이 되겠죠. 헌법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민주사회의 시민의 덕성이 헌법에 나타나 있다.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 있다는 것인가? 이렇게 보니 정치인 유승민 씨는 4년여 기간 동안의 성장을 했는지 확인이 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식물을 기르다 보면 어느 날 잘 자라는 식물 화분들 사이에서 어느 화분의 식물은 아무도 모르게 말라 죽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유승민 씨는 그런 식물과 같이 보인다. 다시 말해서 성장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번에 이 자료를 확인하면서 이것은 위험하다. 이것은 상당히 놀랍다. 그런 부분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소개를 하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승민 씨가 초선 의원들에게 우리가 정치를 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이거 참 놀랍고 그리고 무엄하다. 그런 생각이 들죠. 국회의원 일하라고 뽑아놨더니 자기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자기들 좋은 대로 어떤 세상을 만들 건지 지금 그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부터 잘못됐다. 국회의원은 법 아래에 있는 국회의원이고 헌법 아래, 법률 아래에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유승민 씨가 현재 내가 해보겠다 하고 있는 대통령도 헌법 아래, 법률 아래에 있는 공무원입니다. 이 세상을 어떤 세상으로 만들 것이냐, 그것을 자기들이 판단하고 자기들이 선택해서 실제로 세상을 새로 빚어내겠다 한다면은 헌법 위에 올라가겠다 하는 뜻이 되겠죠. 현재 정치인들이 개헌을 하겠다고 이야기할 때 바로 이런 심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자체가 반국가 행위가 되는 겁니다. 국가의 주인에게 항명하는 것이 되겠죠. 결국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유승민 씨가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이회창 씨 선거 때 유승민 씨가 지하철을 타봤더니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타고 그렇게 내리고 하는 사람들을 봤다. 그래서 저 사람들의 표를 못 받으면 선거에서 못 이긴다, 이런 생각을 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민주당하고 똑같죠. 판박이죠. 노동자들의 표를 받아야 선거에 이긴다. 노동자를 위한 세상을 만들고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국민은 노동자다. 그러면 현재 민주당이 노동자 공화국을 이야기하고 있죠. 또 있습니다. 국민은 무식하다. 국민은 밑바닥 인생이다. 국민은 그래서 자유를 추구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표를 주는 저 노동자로 보이는 국민은 자유가 아니라 돈을 원한다. 이익을 원한다. 그러니 자유를 버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표를 받자. 이런 말을 한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나 수긍을 할 겁니다. 유승민 씨는 탄핵의 강을 넘어가자 이런 말도 했습니다. 탄핵 무효를 주장하면 안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무효라는 주장을 계속하면 표를 못 받는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유승민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서 그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이 유승민 씨나 김무성 씨나 그들이 누굽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후보, 박근혜라는 정당인 그 사람과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이다. 누구보다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다. 계파를 분류하면 친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비난을 하느냐 하면은 배신자라고 비난하죠. 그들이 친박이 아니었는데 지금 친박이 아니다 하면은 배신자가 아닙니다. 그냥 남이지. 그렇지만 배신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친박이었는데 왜 박근혜를 버리는 것이냐.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버립니까? 오늘 우리는 그 답을 알았습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서 아니면 정치적 신조가 달라서 그래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표를 받기 위해서 표하고 자기들이 원래 동지였던 박근혜 씨를 맞바꾼 것이다. 그거를 알 수 있습니다. 유승민은 박근혜를 버리고 또 스스로 이야기했듯이 자유시장 경제를 신봉하는 경제학자라고 하는 유승민은 자유를 버린다는 겁니다. 대선에서 표를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유승민 씨는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무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 4월 16일 국회 본회의 중이었는데 우리가 국회 안에 있으면서 이렇게 그 뉴스를 보면서 몇 명이 죽었어. 이러다가 다 살았어. 이랬다. 유승민 씨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천안함에서 전사한 장병과 그 유가족을 대하는 것과 똑같이 세월호 유가족들한테도 우리가 대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시 우리 당 전체가 세월호 유가족들을 어루만지고 해결책을 찾고 그렇게 했느냐. 또 우리 당의 후보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그렇게 했느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말하는 겁니다.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만약 우리가 처음부터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진심을 가지고 다가갔다면 민주당에서 그 사건을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을 못했을 거다. 우리는 그걸 잘 못했다. 이제 이렇게 반성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도 유승민 씨의 이러한 의견에 동의합니까? 우선 유승민 씨는 이거 정신 나간 사람이냐 싶은 부분이 있죠. 천안함에서 전사한 장병은 수영을 못해서 물에 빠져 죽은 게 아닙니다. 배가 가라앉아서 그래서 배가 침몰해서 사망한 것이 아니죠. 가만히 있다가 과적 때문에 그래서 침몰한 것도 아닙니다. 애초에 그들은 장병이 아닙니까? 자기가 어디를 여행하기 위해서 자기가 필요해서 그 배를 탄 것이 아닙니다. 국토방위를 위해서 그 배를 탔던 것이죠. 어떻게 사람이 물에 빠져서 사망했다는 결과만 가지고 두 가지를 똑같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유승민 씨 머리가 이렇다 하는 것이죠. 천안함에서 전사한 장병과 그 유가족을 대하는 것과 세월호 유가족들을 똑같이 대했어야 한다. 아니, 똑같이 대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망각하고 그저 립서비스만 하겠다. 그런 식의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천안함이 아니라 세월호 사고가 난다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아는 사람이나 친지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고로 그 자연적인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뜨게 되면은 가슴 아프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고로 바로 눈앞에 있다가 그렇게 사망을 하게 되면 누구나 충격을 받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가슴 아픈 사고임에 틀림이 없죠. 여기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유가족들이 얼마나 놀라고 충격을 받고, 그리고 두고두고 그 슬픔이 건강을 해치고 그럴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그런 문제는 각 가정의 문제고 각 개인의 문제입니다. 행정기관이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은 책임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해야만 할 응당의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죠. 친척이어서,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하는 것은 아니다. 성격이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승민 씨는 말이 그런 것이겠지만 어루만지고 해결책을 찾고 그랬어야 한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전혀 안 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진심으로 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현장에 달려간 장관, 공무원들, 구조하는 사람들 진심이 아니었겠습니까? 다 최선을 다한 것이죠. 그런데 유승민 씨는 마치 민주당처럼 그 사람들이 가식적으로 진심을 다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한 것은 부주의한 것이고 또 잘못된 그런 발언을 한 겁니다. 열심히 했지만
힘이 닿는 선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진심이 아닌 것처럼, 일부러 방치한 것처럼 그렇게 충격을 받고 슬퍼하고 있는 유가족들 앞에다 대고 민주당이 불을 붙였죠. 민주당 잘못한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결국 결과는 이렇게 됐습니다. 마치 세월호를 박근혜라는 악인이 위에다가 거대한 쇳덩이를 놔서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구조하지 않았다. 그래서 박근혜가 살인자다. 이와 같은 병적인 사고를 세상에 심어 놓은 것이죠. 민주당은 정당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합니다. 일일이 구조한 사람이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참 그것도 눈뜨고 볼 일은 아니죠. 그것도 비극이고, 가족이 세상을 떠나서 슬픈 사람을 보는 것도 그것도 마음 아픈 일이고, 결국은 우리 국민이 보다 더 슬퍼지게 만든 것이 민주당이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승민 씨가 거기에 가세하고 있은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승민 씨는 사사건건 민주당이 이 변혁 세력이 하는 방식 그대로 하는 그것만을 추종하고 그거밖에는 길이 없다고 하고 있다. 그러면 민주당으로 가십시오. 거기 가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국민이, 사람이 감정적으로 충격을 받아 있을 때 그 감정을 부채질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승민 씨는 지금 우리는 왜 좌파처럼 살지 못하는가? 우리는 보다 더 좌파처럼 살자. 이런 반성을 하면서 초선 의원들에게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어이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유승민 씨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유를 넘어선 새로운 가치를 확장해 가는 정당으로 국민의힘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이 지도부에 들어가야 한다. 자유를 넘어선, 자유를 극복한 이런 겁니다. 앞에서 유승민 씨가 헌법에는 지켜야 될 것들이 자유 말고도 많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은 양보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생명이 헌법이 규정한 자유라고 해둡시다. 이 생명을 자유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생명이 사라지는 순간을 목격하지 못합니다. 이게 소중하다 알고는 있으면서도 이 생명을 얼만큼 방치해도 될까? 어느 정도는 좀 버렸다가 죽기 직전에 다시 챙기면 될까? 기준을 알 수 없죠.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생명이 소중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주 하던 이야기인데, 신발 속에 돌멩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계속 거슬리고 베기고 아프죠. 그러면서 생활을 하다 보면 온 신경이 거기에 쓰이게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일처럼 보이는 것이죠. 중요합니다. 그러면 생명을 포기하고 이 신발 속의 돌멩이를 없애는 일, 이쪽을 지키는 것은 어떨까? 이 가치를. 어떻습니까?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포기하는 순간에 이 가치는 안 지켜도 되겠죠. 이번에는 손톱 밑에 가시가 들어갔다고 해봅시다. 얼마나 아프고 신경이 쓰입니까? 사람들은 죽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손톱 밑에 가시가 들어있는 거, 이거를 없애는 이 상태를 평온한 상태로 만드는 가치, 그것하고 생명하고 사실은 비슷하지 않을까? 지금 가치를 세 가지 이야기했죠. 유승민 씨처럼 말하자면 세상에 이 가치는 자유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가치는 생명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벌써 세 개다. 생명만 지키는 것은 고리타분한 거다. 나머지 두 개, 우리도 좌파처럼 이거 지키자. 유승민 씨가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유는 대체 불가이고 자유는 그 자체로 전부입니다. 그런데 무지하니까 이렇게 입에 발린 소리로 안다 하고 떠버리고 있는 것이죠. 머리가 텅텅 비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자유를 넘어선 새로운 가치, 손톱 밑에 가시를 빼주는 목숨을 포기하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게 김기현 의원입니까? 일단은 그거 참 큰일이 아닙니까? 유승민 씨는 대통령 하고 싶어서 이념을 버리고 사죄하고 있다. 온 나라를 향해서 사죄하고 민주당을 향해서 사죄하고 결국 그러고 있다.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이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사죄는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쇼라고 부릅니다. 유승민 씨는 헌법을 모르면서 자기가 헌법을 외운다고, 헌법을 안다고 하면서 이런 강연을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익 앞에서 무엇이든 바꾸고 있죠. 앞에서 김재동 씨라는 그 헌법책을 냈다는 사람이 보니까 종교를 바꿨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슨 이익 앞에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를 바꾸는 것은 큰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유승민 씨도 무엇인가를 잘 바꾸는 사람이다. 그런 면에서 유사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유승민 씨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무엇이든지 버리고 바꿉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표를 받기 위해서 자유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버리자고 합니다. 박근혜를 버리자고 합니다. 그리고 헌법을 버리자고 합니다. 유승민 씨가 박근혜를 버리자, 탄핵을 넘어가자고 하는 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안 돼. 이 말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헌법학자의 양심으로 그리고 리걸 마인드에 기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무효다 이런 주장하지 않습니다. 여기 와서 그런 강요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틀렸습니다. 내가 보는 한은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친박이 아닙니다. 사실 친자를 붙일 만한 어떤 정치 세력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친박이라는 유승민 씨가 박근혜를 버리겠다고 할 때는 적어도 객관적이고 그리고 정치인이라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근거로 이래서 버린다.
그 정도는 밝혀라. 단지 표를 받기 위해서 박근혜를 잡고 있으면 표를 안 주니까 버리겠다. 이 짓은 하지 말라. 그런 것이죠. 우리가 살펴봤듯이 유승민 씨가 이렇게 쇼만 하는 무식한 삼류라고 할 때는 안 되는 겁니다. 탐욕은 높고 대통령은 어쨌든 하고 싶고 양심도 없고 리걸마인드도 없고 심지어 헌법도 모르고 아니 자유라는 두 글자의 의미도 모르고 그러면 유승민 씨는 대선 후보감이 아닌 것이죠. 정당 추천 대선 후보자는 이런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 Guten Abend, gute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